안녕하세요. 저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지만은 먼저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워포인트 파일이 240개 정도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 시간에 1분에 한 개씩 넘어가는 이제 그런 속도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그동안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대학교 때 배운 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사실은 이거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다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교재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실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만 그냥 쭉쭉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놓쳤던 그런 환자들, 이렇게 스쳐갔던 환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많이 배우실 겁니다. 제가 강의를 에비던스와 케이스 중심으로 일단 강의를 마련을 했고요. 스토리,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약국에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왜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이 질병에 비타민 D를 먹으면 낫더라. 이런 풀 스토리 있잖아요. 누가 갠생이 늦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반팔 입고 이제 운전할 때 있잖아요. 창문 열고 이 바깥에 2분만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갠세이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깨는 제 논리를 각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비타민 D 권장량이 200IU였어요. 그래서 센트륨에 200IU가 들어가 있잖아요. 200IU 만드는 데는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갠세이 들어오는 거를 다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이제 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풀 스토리를 에비던스와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국 임상에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 그리고 관련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면은 환자를, 그러니까 뭘 파는 그런 이제 사가는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은지심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사람 왜 힘든 이유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보충해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생길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측은지심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하는데 전이랑 후랑 약간 이렇게 틀려질 겁니다. 요 반응이 비타민 D를 만드는 이제 반응이에요. 요게 다 피부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요게 피부 세포예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죠. 이 세포에서 다 만듭니다. 7-DHC 요건데요.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요게 UV를 받으면은 프리바이타민이 돼요. 그리고 온도가 좀 높으면은 예를 들어 0도면은 이 반응이 안 갑니다. 그런데 체온에서는 이 반응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비타민 D3가 만들어지면은 요게 멤브레인에 이게 조금 껄끄러운 구조가 됩니다. 얘네 둘은 멤브레인에 착 달라붙는 그런 구조인데, 얘네 비타민 D3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일 농도가 높습니다. 세포 안이. 그리고 여기가 가득 채워지면은 밀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혈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타고 전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다 일어나요. 만약에 온도가 0도시다. 그러면은 이 반응이 안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개만.
UV를 계속 쬐어줘도. 제가 디퓨즈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했죠. 아세틸 코에일부터 이 반응이 다 케라티노사이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타민 D3를 만들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예쁜, 아주 환상적인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입니다. 여기 단백질로 이루어진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 위에 케라티노사이트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요것들이 이제 엄마 세포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면은 멜라노사이트가 있어요. 이 멜라노사이트는 파르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멜라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이 세포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멜라노사이트랑 가까운 세포들은 이 멜라닌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먼 세포들, 이쪽은 멜라닌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확산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요쪽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디퓨즈 되고요. 밑으로도 이제 디퓨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라노사이트 덴시티가 이쪽이 제일 높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낮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세포들,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 세포들이 뮤테이션 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을 잘 보호하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자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타민 D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비타민 D를 만드는 그 양,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틀려요. 당연히 여름에 많이 만들고, 여름에 많이 만들고, 겨울에는 덜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그 양을 결정하는 요인은 계절, 시간, 정오에 많이 만들겠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구름, 먼지, 안개, 이게 많은 날에는 비타민 D를 많이 못 만들겠죠. 들어오세요. 약속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altitude,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해발 몇 도, 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발 뭐 2000 미터 이런 높은 데에서는 비타민을 더 잘 만들어요. 그 땅에 있는 땅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로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충치가 가장 적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질병 발병률이 제일 낮아요. 뭐 암도 적게 걸리고 잇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높은데 사는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아주 충분히 만듭니다. 그리고 피부색,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클로딩,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느냐 적게 입느냐, 이것도 비타민 D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여름에도 요 정도 이렇게 내놓죠. 요 정도 얼굴하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오신 분들 거의 없는데, 반바지 밑으로 보통 요렇게 이제 내놔서 여름에도 여기서 요만큼, 그다음에 팔 요만큼, 얼굴, 목, 요 정도에서만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빨가벗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긴 바지 입고 여기까지 이제 오는 옷을 입고 얼굴로만 만든다 하면은 한 10%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클로딩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타민 D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간에서 25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있어요. 간에. 여기서 25번 위치에다가 OH를 붙여요. 여기가 25번 위치죠. 그리고 신장에서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 요 액티비티가 있어요. 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H를 붙여요. 요게 이제 활성형입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비타민 D3라고 하는 콜리칼시페롤, 요겁니다. 요거 피부에서 막 만든 놈, 요게 한 10%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OHD3 칼시다이올이라고 해요. 요게 90% 정도 돼요.
이게 비타민 D 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왕창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은 갖다 쓰는 창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예요. 그걸로 이제 비타민 D 풀이라는 의미가 그거고요. 얘 반감기가 4주에서 한 8주 됩니다. 그리고 칼시트리올은 체내에 검출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한 40년, 50년 전에는 이거를 혈액에서 검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왜 칼시트리올 이 활성형을 우리 몸이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지표를 삼지 않거든요. 요거를 이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우리 몸이 비타민 D가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거를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액티브폼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빨리 소모가 됩니다. 콜리카시페롤은 반감기가 좀 이 비타민 D 풀로 쓰이는 요거보다 반감기가 좀 더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피부에서 만든 놈을 간에 가져가다가 간에서 빨리 대사를 시켜가지고 비타민 D 풀로 만들어야 돼요. 비타민 D에 두 가지 작용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도크라인 모드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모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다음 페이지에 볼 텐데요. 엔도크라인 모드하고 요게 이제 엔도크라인 모드인데요. 그 신장에서 활성형을 만들어요. 칼시트리올을 만들어 가지고 전신에 이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뼈로 가서 작용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신장에 들어가는 초입구에서 이제 만들어요. 칼시트리올을. 그러면 신장 안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레닌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이라고 하는데 이 칼시트리올이 요 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레닌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가 만약에 없는 상태면은 요건데요. 이 레닌이 잘 발현이 되고 그러니까 메신저 RNA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비타민 D가 충분한 상에서는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깨져요. 그래서 레닌이 발현이 안 됩니다. 이 레닌의 발현을 줄이는 그 효능으로 고혈압, 그다음에 다이어베틱 뉴로패스티 이게 단백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 하트 페일러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드가 하나 있는데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 이게 이제 옛날에 대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파라크라인은 뭐냐면은 옆에 세포가 비타민 D 활성형을 만들어주면은 그 옆에 근처에 있는 세포가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쓰는 거고 오토크라인은 자기가 활성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오토크라인 모델을 살펴보면은 요게 간에서 만든 비타민 D 풀이에요. 25 하이드록시 D3입니다. 요거를 들여와 가지고 핵 안으로 가죠. 뉴클레우스 안으로 가서 캐살리시딘을 만들어요. 요게 광범위한 항생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기제가 어디에 있냐면 모든 피부세포에 있어요. 요 피부세포, 그 다음에 장에 있는 피부세포, 뭐 폐하고 외부랑 접하고 있는 모든 피부세포에 다 요 기제가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파지 같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에도 다 캐살리시딘을 만드는 그러한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발현이 됩니다. 요게 외부 침입균이에요. 외부 침입균이 여기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 이 액티비티가 높아져요. 이 엔자임을 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타민 D3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요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칼시트리올이. 그래서 이 반응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외부 침입균이 있는 존재하에서는. 그래서 외부 침입균이 있을 때 없을 때 캐살리시딘 이게 발현량이 틀려져요. 비타민 D 리셉터가 발견된 세포나 조직 이게 지금 웬만한 세포에서는 다 발견이 됐습니다. 오스티오블레스트, 오스티오클래스트, 베타셀, 근육세포, 모노사이트, 신경세포, 태반, T셀,
케라티노사이트, 피브로블레스트. 피브로블레스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잖아요. 피부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들어오세요. 곡이 있어요. 피브로블레스트는. 자, 비타민 D 역사를 좀 볼 겁니다. 이 역사까지 공부해 두면은 이제 나도 전문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타민 D의 역사가 어땠는지, 비타민 D 연구의 역사는 어땠는지, 제품의 역사는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면 물론 이제 배울 점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배울 점도 되게 많습니다. 자, 1924년도에 여름에 잡은 대구를 가지고 간유를 만들었어요. 보통 간유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에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름에 잡아가지고 만들었더니 비타민 D 함유량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리켓,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대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의 50%에서 90%는 리켓이었어요. 뼈가 이렇게 굽고, 뭐 하여튼 그런 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뭐죠? 리켓이? 구루병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구루병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꽤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기들 이렇게 만나면 있잖아요. 90%가 리켓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34년도에 보니까 동물성 플라클로톤도 리켓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식물성 플라클로톤이 이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동물성 플라톤이 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구가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간유로 가고 그거를 먹으면은 리켓이 예방되거나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982년도에 에밀리아니 헉슬리라고 하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 이거를 잔뜩 잡아가지고 UV를 쬐줬어요. 실험실에서. 그랬더니 D2를 생산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어요. D2는 뭐냐면은 에르고스테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에르고스테롤은 하등 동물이나 펀자이의 멤브레인에 굉장히 많아요. 고등동물에는 없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하등동물이나 펀자이에서는 에르고스테롤이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UV를 쬐주고 그다음에 온도가 좀 높으면은 D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D2는 쓴 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70년, 60년 이렇게 됐고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FDA에서는 D2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해주고 콜리칼시페롤 D3 이거는 의약품을 아직까지 허가를 안 해주고 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우리나라 그 종합영양제도 D2가 들어가 있는 거 좀 있죠. 일양약품에서 나오는 비탈브라고 있어요. 제가 많이 파는 건데 거기 안에 D2가 들어가 있어요. 엘고스테롤을 원료 물질로 해가지고 D2가 만들어지고 7-DHC를 원료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계에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으깨 가지고 UV를 쬐줘요. 그러면은 D3가 콜리칼시페롤이 좀 많이 생겨요. 이게 자연계에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요게 7-DHC가. 생명체의 비타민 D를 만드는 기제가 왜 필요했냐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요 DNA하고 RNA를 보호하는 선스크린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면 위로. 밑에서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합성을 못 하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UV가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DNA하고 RNA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흡수하는 파장이 비슷해요. DH하고 RNA가
UV를 흡수하면 이제 변성, 뮤테이션이 되는데 그 파장이랑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파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고 요 전구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제로 썼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생선도 D3를 만들어요. 생선도 만들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생선이 D2를 많이 이제 먹잖아요. 그거를 생선은 D3로 만드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 기제가. 그래서 비타 알부에 들어가 있는 D2를 먹어도 D3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D2가 직접 작용하는 겁니다. D3랑 비슷한 구조니까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서 쓰이는 거예요. 육상동물한테는 그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제인데 그 시스템을 진화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얘에다가 다른 기능을 하나 더 부여해 가지고 비타민 D가 요 기능을 하게끔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진화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인류는 사바나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바나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무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죠. 바나나 뭐 이런 거를 채집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다 채집자로 살아요. 근데 사바나로 진출을 해가지고 사냥꾼이 됐어요. 물론 채집해가지고 좀 일부 먹기도 하지만은 이 사냥을 하려면 이제 땀을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뭘 쫓아가야 되니까. 봤더니 이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했냐면은 원숭이는 이 땀샘도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털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털을 줄이고 땀샘 숫자를 많이 늘려요. 그래서 벌거벗은 원숭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벌거벗은 원숭이는 이 진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벌거벗은 원숭이는. 안녕하세요. 그게 됐고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UV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RNA, DNA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을 만들면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엽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 UV에 의해 가지고 엽산이 파괴되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산부들이 해수욕장 가면은 뉴럴 튜브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없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광욕 같은 것도 외국에서는 못하게 해요. 뉴럴 튜브 디펙트 때문에. 그렇지만은 동양인하고 흑인은 좀 틀려요. 멜라닌 세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UV를 잘 차단해가지고 엽산이 파괴되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뉴럴 튜브 디펙트만 해도 호주, 미국 발병률이 2%였다가 엽산을 전 국가적인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해가지고 겨우 1%로 떨어뜨렸어요. 뉴럴 튜브 디펙트 확률이 그렇게 높아요, 백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엽산을 악착같이 챙겨 먹죠. 외국에서는 임산하면 엽산을 보통 한 85%, 90% 이렇게 다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세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멜라닌을 만들어가지고 엽산이 UV에 파괴되는 거,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이득을 본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 살던 이제 우리 선조들이 거기를 인구가 되게 많아지고 해가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북쪽으로 이동한 그 우리 인류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춥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비타민 D 생성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좀 덜 만드는 그런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황인종하고 백인종이죠. 만약에 북쪽으로 이제 이동한 우리 선조들이 백인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리켓 걸리고 그 다음에 리켓 걸린
애기들이 이제 엄마가 되면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골반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가지고 애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전멸당했을 겁니다. 이 진화론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백인이라는 게 백인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멸종당하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리켓과의 전쟁을 치러요. 그 전까지만 해도 리켓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요. 이제 높은 건물들이 생기고 햇빛을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한 10살, 뭐 6살, 7살 이때부터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UV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리켓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에서 90%는 애기들은 리켓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농촌에서 사는 애기들은 리켓이 없었겠죠. 자, 이게 이제 2살 어린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굽어요. 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겁니다. 뼈가 약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그 손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굽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베이비 케이지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한 1910년, 뭐 20년, 물론 그 전부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10년, 20년 이때 유행을 했었는데 아기들을 이런 데다가 이제 키웠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기가 건강이 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행이 됐겠죠.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게 여기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은 집 안에 갇혀져 있으면은 비타민들이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랬을 겁니다. 바깥에 이렇게 키웠더니 애기가 건강한 것 같다. 그리고 저기 집도 좁은데 집도 좀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다 해서 이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자, 1822년도부터 햇빛 부족이라는 이제 가설이 제시가 됐어요. 근데 거의 한 100년 동안 증명을 못했었죠. 이게 폴란드 이사인데 바르샤바에 사는 이제 애기들은 리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농촌으로 봤더니 리켓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햇빛 부족일 거라는 가설을 처음으로 낸 겁니다. 1824년도에 대구 간유가 리켓의 효과가 좋다는 책을 어떤 의사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켓의 대구 간유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1918년도에 이 멜란비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동물을 어두운 곳에 키웠어요. 당연히 리켓에 걸리겠죠. 근데 대구 간유를 먹였더니 이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논문의 형태로 발표를 하고 그럼 정말 뭔가 있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대구 간유를 좀 많이 먹었어요.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드디어 1919년 아까 전에 그 폴란드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가설 세운 지 거의 한 100년 지난 이때 독일의 헐드친스키 이 사람이 유태계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인데 베를린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빛을 쬐어줘 가지고 리켓을 치료합니다. 요 당시에 마침 새로 나온 램프가 있었어요. 이 램프가 광고하기에 전파정을 쏴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전부터 베를린에 사는 그 애기들 리켓 문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사람이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높은 산에 갔더니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사는 애기들은 뭐 리켓이 별로 없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빛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램프가 새로 나가지고 쬐줬어요. 한쪽 팔에다가 요 팔에다가 이제 쬐준 겁니다. 요게요. 여기다가 쬐줬어요. 그랬더니 자 옥토버, 노벰버 한 달, 한 20일 정도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램프를 쬐주지 않은 다른 쪽에서도 이 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여기서 뼈를 만드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큰 진보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1922년도에 비타민 D가 대구 간유의 유효 성분임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비타민 D 강화 식품을 만들려고 했겠죠. 아직까지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 만들면 떼도 버는 겁니다, 지금. 근데 1924년도에 위스콘신 대학의 스팀박 교수가, 이 사람은 이제 정통 생화학자예요. 의사는 아니고, 우유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자연계에 굉장히 흔한 물질이라고 했죠. 이걸 첨가한 다음에 UV를 강하게 쬐어줬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이게 최초의 비타민 D 강화 우유입니다. 이거를 제품으로 내가지고 불티나게 팔렸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보스턴에다 제품을 맨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 보스턴은 그 당시에 90%가 리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요. 리켓 한 명도 안 생기게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리고 특허도 냈고, 이 특허를 어떤 이제 식품회사에 팔아요. 그리고 식품회사에서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3세계에 있는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무료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특히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그 학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위스콘신 학파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파인데, 이 학파가 신자유주의 그 경제학의 그러니까 그 소굴이에요, 소굴. 위스콘신 학파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나 정부 이쪽에 신자유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 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도 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택배 발송도 하자고 그러는 거고. 이게 뿌리가 그렇게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미국에 비타민 D 비타민 D를 강화한 우유를 슈퍼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팝니다. 우유의 한 3분의 1이나 반, 2분의 1 정도는 비타민 D 강화 우유예요. 1리터에 500IU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1리터에 400IU를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통 이제 한 500cc 이렇게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IU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커요. 리켓을 예방하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전성기를 누려요. 비타민 D가. 1930년대 미국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캠페인을 해가지고 아기를 집에서만 키우고 있는 거는 학대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게 해라. 리켓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레이 클리닉이 성황을 이뤄요. 어떤 데냐면은 여기 곡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기들 비타민 D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런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UV를 이렇게 쬐줘요. 근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을 쓰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클리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산모들 임신하면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은 많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가면은 선레이 클리닉이 좀 있어요. 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우울증 문제 때문에 그 계절성 우울증 있잖아요. Seasonal Affective Depression이라고 하는 거. 그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겨울 같은 데는 그쪽 나라의 한 5%에서 한 15% 정도 그렇게 그 우울증에 걸려요. 비타민 D를 강화시키는 음식, 식품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웬만한 음식에다 다 비타민 D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맥주에다가 비타민 D를 만들었어요. 이 광고를 보시면은 여름에는 해변에 가가지고 막 놀면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비타민 D를 못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겨울에 맥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마찬가지지만은. 이 맥주에다가 비타민 D를 넣은 제품을 만드니까 이걸 먹어가지고 비타민 D를 부족을 보충해라. 이런 광고 컨셉인데요.
좀 많은 음식에다 비타민 D를 넣었어요. 그러다 이제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러자 윌리엄스 신드롬 요거를 배울게요. 이게 흔한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비타민 D 전문가라면은. 크로모즘 7에 26개 정도의 유전자가 이제 딜리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병이죠. 1961년도에 처음 보고됐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딱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 코가 좀 커요. 요 코가. 그리고 코 위에 여기가 좀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여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 좀 볼록하고 요 눈꺼풀이 이렇게 좀 처져 있어요. 그리고 턱이 좀 뾰족하고 충치가 많고 치아가 고르지가 않아요. 딱 봐도 느낌에 비타민 D나 뭐 철분 부족이 아니 칼슘 부족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런 이제 유전병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공부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학업을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천재 음악가 중에 윌리엄스 신드롬에 걸렸던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캐치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은 윌리엄스 신드롬 중에서도 음악가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머 중에 이 병에 걸린 드러머가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만나면은 비타민 D 판매를 잠깐 생각을 이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4살 이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비타민 D를 먹으면은 복용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뭐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절대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사람들이 못 만날 가능성이 큰데 1950년대에 유럽에서 영유아에게 비타민 D를 복용했더니 그때 뭐 한 500IU 뭐 이 정도 복용했겠죠. 1000IU 이렇게 복용을 시켰더니 하이퍼칼세미아가 이렇게 생겼다는 보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때 뭐 죽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높아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치료를 했다. 이제 그런 기록만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윌리엄스 신드롬이 잘못 걸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 D 위험해.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먹더라도 조금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사실 별 근거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동안 쫙 퍼졌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걸려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 D 강화 음식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유 한 개만 남겨놓고 다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흑인들이 비타민 D 부족이 되게 심각하니까 흑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비타민 D 강화 우유는. 이렇게 철퇴를 이제 맞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는 무서운 영양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게 핀란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965년도쯤에 비타민 D 섭취 권장량을 줄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4,000에서 5, 요거 성인 기준입니다, 다. 4,000에서 5,000 IU 정도를 권장을 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제 뭐 연구를 가지고 권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핀란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먹고 있었어요. 이 정도 용량으로. 먹고 있는 거를 이제 용인을 해준 거죠. 근데 2,000 IU로 줄였어요. 비타민 D가 위험하다 하니까 줄였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2,000 IU에서 1,000 IU로 또 줄였어요. 그래도 일부 의사들이나 학사들은 너무 높다. 이거 문제 생긴다. 해가지고 90년도에 400 IU로 줄였습니다. 핀란드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형 당뇨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10,000명당 이때만 해도 10명,
꼴이었는데요. 50명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우리나라의 한 10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배나 10배? 우리나라는 이 정도 발병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비타민 D 섭취 권장량을 줄이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2010년도에 아이옴에서 권장량을 늘렸어요. 200IU에서 600IU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어퍼 리밋을 2000IU에서 4000IU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발맞춰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권장량을 늘렸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800IU로 좀 더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부족한 용량입니다. 200IU, 600IU. 너무너무 부족한 용량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짧은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철퇴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 철퇴를 맞은 이 침체기 때도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어요. 1960년대 말에 25OH-D3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71년도에 이 활성형이잖아요. 이거를 분리해냈어요. 얘는 실험에서 피코그램 퍼 ml 이 정도 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내는 거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걸 분리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개 그룹이 그때 이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그룹에서 진짜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은 혹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고생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매일 양계장 가가지고 닭을 2만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컬럼에 이렇게 매일 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검출을 할까 막 고민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했다가 결국에서 한 그룹에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1알파 OH-D3 이거의 합성에 성공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이거 약국에서 많이 파는 많이 파는 제품이에요. 알파 카시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신장에서 그 활성화되는 그거는 이제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만 활성화되면 돼요. 간에서 25번 이체 OH만 붙으면 활성형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왜 중요했었냐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오스티오말라시아, 오스티오포로시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뼈가 약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간에서 활성형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뼈 문제,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은 혈관에도 칼슘이 막 침착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먹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뼈가 안 아프고, 그다음에 뼈가 튼튼해지고, 심혈관계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9년도에 쥐에다가 라디오 아이소토프예요. 125OH2D3 이걸 처치를 했더니 웬만한 세포에 다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뉴클레스에 집중적으로 이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그 단백질, 그러니까 유전자 그 발현 이거를 이제 조절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꼭 뼈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때 비로소 한 거예요. 1979년도에. 그리고 1986년도에 카시테롤입니다. 이거를 연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아시스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을 낸 그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좌장이 닥터 홀릭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들한테 소리아시스 환자 보내줘 했는데 환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가지고 소리아시스를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계속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떤 환자들만 보내줬냐면은 자기들이 치료를 해보고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한 그런 소리아시스 환자들만 보내준 거예요. 그런 소리아시스 환자들한테 발랐더니 그냥 감쪽같이 다 나요.
이게 뭐냐면 가장 최초로 익스트라 스켈레탈 이펙트를 보고한 겁니다. 비타민 D는 그 전까지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효과가 소리아시스를 개선시키는 효과였어요.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상태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비타민 D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거 미국 자료인데 1988년도에서 1994년도 요 기간 동안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인 사람이 45%였어요. 근데 2009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 이게 30 나노그램 per ml이라고 하면은 일부 그룹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KN 하네스라고 하는 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에 그 자료를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논문에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이거 2008년에서 10년에 조사를 했더니 10대에서 10살에서 29살 이 세대의 비타민 D 시럽 농도는 평균 한 17 정도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씩 올라가지만은 평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약국에 오는 사람들은 좀 덜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약 먹고 해가지고 비타민 D가 좀 고갈될 수도 있고, 질병 그 자체가 비타민 D를 고갈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오는 사람들은 요거보다 좀 더 낮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한 금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약국에 평균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비타민 D 시럽 농도는 한 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하고 남자를 비교해 보면은 남자가 좀 더 양호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니고요. 여자를 보면은 10 나노그램 per ml이 안 되는 사람들이 10%가 돼요. 거의 10% 되죠. 그리고 10에서 20 나노그램 per ml 요 사이가 한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죠. 물론 이 사람들 다 비타민 D 먹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조금 더 세대를 세분화해봤어요. 해봤더니 20대가 제일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요 Y축이 뭐냐면은 20 나노그램 per 이하인 사람이 몇 프로 있냐 이거거든요. 20대는 80%가 20 나노 이하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40대하고 50대, 오히려 50대가 비타민 D 상태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원래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비타민 D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히려 50대가 비타민 D가 40대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비타민 D 상태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40대까지는 도시에 많이 살고 50대 이후에는 이제 농촌하고 어촌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비타민 D 상태가 조금 좋은 겁니다. 조금 좋다 정도지 비타민 D 안 먹어도 된다 이 정도 아니에요. 조금 좋다는 정도지. 그리고 50대부터 다시 이제 이 경향이 발견되죠. 나이를 먹으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이 경향이 발견됩니다. 직장별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학생하고 사무직, 전문직 이 사람들의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인 사람은 7%, 9%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 나노 이하인 사람이 68, 50 이렇게 되고 농업, 어업은 이렇게 됩니다. 30 나노그램 per ml 넘어간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자, 그 KN 하네스 여기는 주로 조금 높은 나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밑에 애기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이쪽은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12살이 13살이면은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겠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더니 자, 여자를 볼게요. 2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인 사람이 100%예요. 100%고 그 다음에 남자는 한 10%가 20에서 30 사이에 있고요. 90%가 22채예요. 굉장히 비타민 D 상태가 열악한 거고 약국에 많이 오잖아요. 이런 애기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 다음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거든요.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요. 자, 비타민 D 부족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은퇴한 바이오케미스트리 학자예요. 교수였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목, 어깨, 허리, 오른쪽 다리에 만성 통증이 있어요. 자, 목, 어깨, 허리, 다리 여기 아픈 겁니다. 그리고 추간팔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매년 1년에 2번, 3번 심한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요. 피곤하고 그다음에 밤에 땀이 나요. 이렇게. 주로 이제 그 비타민 D 부족 증상 중에 이제 땀이 나는 거를 치는데 특히 머리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타민 D 부족 증상 중에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 의사들은 흑인 아기가 이제 오면은 엄마한테 아기 이제 밤에 혹시 머리에 땀 나지 않냐 꼭 물어봅니다. 흑인 아기들한테는. 그다음에 크로닉 진지바이티스, 페리오돈탈스가 있고요. 이 몸도 안 좋고 치조골도 안 좋고. 그다음에 매년 2-3번 대상포진을 걸려. 이럴 수가 있나요? 대상포진에 1년에 2-3번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었고요.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우울해요. 그다음에 50년 이상 IBS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일단. 자, 이 사람이 비타민 D를 먹었어요. 자,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측정했더니 20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만 IU를 경구로 원샷을 했습니다. 5일 간격으로 2만 IU를 먹었고요. 나중에는 3일 간격으로 2만 IU를 먹었어요. 7주 정도 측정했더니 42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요법이 이제 일부 의사들이 쓰고 있는 그 초식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이면은 시럽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환자들이랑 그 환자의 신뢰 이런 걸 얻으려면은 바로 그냥 먹고 이렇게 효과를 봐야 돼요. 의사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물론 우리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도 고민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첫날부터 40에서 한 50으로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는 그런 요법이에요, 이게. 일부 의사들이 쓰는 요법입니다. 그랬더니 4일 안에 목, 어깨 통증이 사라졌고요. 만약에 비타민 D 5,000 IU짜리 현우쌤 많이 들여놨다고 했는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먹으면은 4일 만에 어깨 통증이 이렇게 사라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4일 안에 이게 사라졌고요. 3주 후에 나이트 스웨팅이 사라졌습니다. 4주, 6주 후에 잇몸이 튼튼해졌고요. 그다음에 치조골도 튼튼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붓고 막 이런 게 이제 깨끗이 나는 겁니다. 이거 되게 효과 좋아요. 비타민 D에. 예, 저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2-3주 정도 환자들 먹으면은 잇몸이 많이 좋아져요. 정말. 인사돌 이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진짜. 그다음에 6주에서 8주 후에 뉴로더마타이티스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대단한 질병은 아니고요. 할아버지를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렵고 해서 이제 막 긁으면은 이게 막 피부가 두꺼워져요. 이게 뉴로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병은 아닙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독감, 감기, 대상포진에 안 걸린답니다. 그 전에는 감기 걸리면은 뭐 한 2-3주 이렇게 고생을 했대요. 그래 항생제를 계속 먹고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근데 IBS도 나왔대요. 이거는 IBS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어요. IBS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 증상들이 다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환자가 먹고 내 몸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느끼려면은 초반부터 이렇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은 70 나노그램 per ml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몇 번 이렇게 나갔어요.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걸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몇 번이 나가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좀 좋은 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SCI 임팩트가 한 3, 4 제가 다닐 때는 그 정도였는데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 저널의 편집장이 직접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리뷰를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리뷰를 은퇴한 학자가 리뷰를 쓰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리뷰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리뷰가 아니라 좀 재밌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진화론적인 그런 고민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부터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할 게 없다 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비타민 D 부족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하고 머슬 여기에 이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은 본 페인, 조인트 페인, 백, 넥, 숄더 페인이고요. 그다음에 쥐나는 거 이것도 비타민 D 부족 증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아냐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좀 쌓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리에 쥐나는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먹여봤더니 효과가 있다. 이 케이스가 이렇게 좀 쌓이면은 이거는 비타민 D 부족 증상이라고 인정을 해주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확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비타민 D 부족 증상이라고 합니다. 트위칭 이게 이제 실룩실룩 하는 거예요. 근육이.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떨릴 수도 있지만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게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힘이 없어요. 무거움을 못 들어요. 그리고 통증이 있고 성장통도 비타민 D 부족 증상이에요. 기운이 없고요.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지럽고 따끔따끔 쑤시고 수면장애, 편두통, 이명,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미식미식한 거,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공격성이 좀 증가를 해요. 행동에 약간 변화가 있고 걸을 때 비틀거립니다. 어지럽고 뉴로패식 페인 이런 것도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잘 생깁니다. 당뇨 환자들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나중에 뉴로패식 페인이 다 오거든요. 비타민 D 쓰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좋은 임상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서큘레이션을 잘 시켜줘요. 그러니까 두통 이거를 과연 서큘레이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인지 이거는 하여튼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하여튼 두통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두통 춥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추운 데 가면 좀 바들바들 떨어요. 손발이 차고요. 레이노드 디지즈인 사람들이 비타민 D 먹으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트번 여기가 아픈 거. 그러니까 심장마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전 단계. 그러니까 발기부전. 이런 증상들이 오고요. 요 발기부전은 이거는 임상실험에서 확정한 건 아니고,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쌓여가지고 증상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선번에 잘 걸려요. 햇빛 보면은 이게, 빨갛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진물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잘 되고요. 칸디다, 헐피스, 뭐 감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식, 알러지, 손톱이 잘 깨지는 거, 머리에 식은땀, 이게 나이트 스웨팅이죠. 진즈바이티스, 페리오돈타이티스, 뉴로더마타이티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피부 그거, 그 다음에 얼티케리아. 얼티케리아는 두드레기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말고 그냥 색깔 변화 없이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 이게 얼티케리아거든요. 이것도 비타민 D 부족 증상입니다. 이게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타민 D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거는 케이스로 제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좀 이따가. IBS,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챕터 4까지 공부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동물들도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기도 해요. 열대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온대 지역 위로 이렇게 올라온 동물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적의 비타민 D 시럽 농도, 그 다음에 비타민 D 5000IU짜리 제품을 기본으로 하면 좋거든요. 약국에서. 왜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비타민 D 서플리멘테이션의 경향,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동물들이 보통 이제 파릇파릇한 풀을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오래된 잎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거. 여기에 보면은 비타민 D2가 많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끼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셀 멤브레인에서 D2가 많은 게 이렇게 이제, 흘러나와요. 그래서 오래된 잎, 바짝 마른 잎, 그러니까 죽은 거죠. 거기에 보면 그거 먹으면은, 거기에 비타민 D2가 되게 많습니다. 동물들이 좀 오래된 잎을 먹는 거는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프로파즈, 요건 뭐냐면은 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동물들이 똥 먹는 건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 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완전 소화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장내 균총을 받는 이제 균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엄마 똥을 먹으면은. 그리고 똥이 이제 UV를 이렇게 받으면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져요. 실제로 옛날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동물을 이제 어두운 곳에 키우면 리켓에 걸리잖아요. 근데 똥에다가 비타민 D, UV를 쬐줘가지고 먹였어요. 그때 리켓이 안 걸려요. 이게 옛날에 이제 했던 동물 실험인데, 이게 동물이 자기 똥을 먹는 게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웃으시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비타민 D 보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 하찮은 미물들도 비타민 D를 보충하는데 우리들도 보충을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요 한 토막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털하고 피부를 이렇게 핥아 먹잖아요. 동물들이. 근데 특히 어디에 비타민 D가 많냐면은 털에 비타민 D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땀샘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털을 따고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바깥쪽에 비타민 D가 제일 많다고. 일단은 고기를 가득 채워야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비타민 D가 되게 많고 털에 비타민 D가 되게 많은 거예요. 흡연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이제 동물들의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흡연박쥐는 200에서 300, 400 이렇게 갑니다. 가장 비타민 D 시럽 농도가 높은 동물이고, 왜 높냐면은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피에 비타민 D가 많아서 그걸 빨아먹고 이렇게 이제 시럽 농도가 높은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약간 잡담이고요.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살펴볼게요. 권위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M이라고 있어요. IOM, Institute of Medicine. 요거는 정부기관이에요. 미국 정부기관이라서 권위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권장량을 냈는데 전문가들은 막 비웃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010년도가 2009년도에 새로운 권장량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걸 논문의 형태로 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에서 케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일단 적당하게 가이드라인을 낼 테니까 케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이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낸 거예요. 미국 내부비 학회죠. 거기서 몇 명 모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낸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20에서 50을 sufficient라고 했고 50 이상 가면은 potentially harmful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겁이 많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장량은 20을 맞춰주는 권장량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IU, 성인의 경우는 600IU 먹으면은 틀림없이 20IU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만 있다 뿐이지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서 가이드라인 내자마자 다 비웃었으니까 욕하고. 자,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비타민 D를 연구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7명이 모인 겁니다. 비타민 D의 권위자 줄을 쫙 세웠을 때 맨 위에 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한 사람당 논문 한 100편씩 이상 다 낸 사람들이고 저도 이 사람들이 낸 논문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 읽으면서 나름 존경하는 마음도 이제 생겼고 한데 2011년도에 논문의 형태로 냈어요. 2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이면 부족하고 20에서 30이면 불충분하고 30에서 100 사이면 sufficient 하다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30에서 100 나노그램 per ml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권장한 양은 30을 맞춰줄 수 있는 그 양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스루트 헬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민간 기구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연구하는 학자 46명.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아까 전에 7명 잘랐다고 했잖아요. 밑에 이제 46명까지 이렇게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recommended range 이렇게 나오죠. 40에서 60. 여기 그래스루트 헬스의 이제 합의상인 거죠. 46명이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도 한두 명이 너무 그렇게 이제 원래 나머지 5명이나 6명은 더 높게 이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한두 명이 우겨가지고 합의를 봐서 30을 이제 30 이상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두 명이 이렇게 막 우기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표도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가끔가다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근데 저는 요거 때문에 이제 가끔 들어가는데 초기 비타민 D 시럽 농도가 20인 사람이 5,000IU를 먹으면은 시럽 농도가 40IU가 돼요. 15인 사람이 6,000IU를 먹으면은 40이 되고. 요게 이제 쓸만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러 저도 가끔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40에서 한 6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죠. 그게 46명의 최소한의 합의였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일부 강경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일부 강경파들이 더 숫자는 많아요. 그 사람들은 50에서 80 정도가 제일 좋은 비타민 D 시럽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근거를 보면은 유인원들이 아직도 적도 근처에 대부분 다 살아요. 인간만 적도 근처를 벗어나 가지고 사는 유인원입니다. 고릴라, 침팬지 다 아직도 적도 근처에서 살고 있고 이 유인원들의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보면은 60에서 80이에요. 그리고 온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수영장이나 아니면 해변에서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데 세인트 루이스의 세이프 가드, 라이프 가드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요거예요. 64고요. 레인지가 53에서 80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이 논문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근거가 없었을 때 왜 50에서 80이 가장 아이디어한 비타민 D 시럽 농도인가에 대한 근거가 한참 동안 많이 없었거든요. 이때 유일하게 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근거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숫자로 불린 겁니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고요. 요거는 한 10년, 2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이스라엘의 라이프가르드를 조사해 봤더니 59 나노그램 per ml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비타민 D 시럽 농도를 측정했어요. 이 논문이 사실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불구하고 2, 3년 전에 저 논문이 나왔고요.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평균 시럽 농도가 48이에요. 레인지는 23에서 67.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을 꽤 나름대로 많이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전에는 헌터 게더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부족한 음식은 약간 채집을 하는 이게 이 생활이 헌터 게더러 생활이거든요. 우리 구석기 선조들이 이제 했던 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버린 지가 이제 한 50년, 한 100년 됐어요. 정부에서 식량은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약간 배가 좀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이 안 해요, 옛날보다. 그래서 조금 낮은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족이라고 있는데요. 헌터 게더러 생활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옥수수 같은 거를 막 대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술도 먹고 그래요, 저녁에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헌터 게더러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좀 배가 불렀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원하면 식량을 다 대주니까. 그래서 낮에는 자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선선할 때만 이제 사냥을 하거나 사냥도 이제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한 마리 못 잡으면 우리 가족이 굶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렁설렁 사냥을 합니다.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비타민 D 시럽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하여튼 48, 44 평균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이제 증거인데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50 나노그램 ml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역학조사인데요. 2016년 봄에 나왔어요. 요거는 어떤 역학조사냐면은 모든 종류의 암을 암에 걸릴 위험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면 돼요. 40인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도를 1이라고 한다면은 한 10인 사람은 한 8 정도 되는 겁니다. 8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100 나노그램 per ml인 사람은 40 나노그램 per ml인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50% 반밖에 안 되고요. 이 사람에 비하면은 16배가 낮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40 넘어가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스루트 헬스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비영리 단체 여기에서 역학조사 참가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코홀트라고 하는데요. 공고를 내가지고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기 피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피를 제공하고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제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래스루트 헬스에다가. 이 데이터가 한 2, 3년 이렇게 쌓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스루트 헬스 코홀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다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40에서 100 사이로 비타민 D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나름 좀 잘된 역학조사. 이 두 개의 역학조사를 묶은 거예요. 그래스루트 헬스에서. 그래서 두 개의 역학조사를 정리해가지고 요런 결론을 낸 겁니다. 40 넘어가도
암을 예방하는 효과 계속해서 나오고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 교재에 보시면 제가 한 2가지 정도 더 드렸는데 이런 근거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은 가장 아이디어한 비타민 D 실험 농도는 50에서 80 정도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닥터 홀덴이라고 하는 의사가 낸 가이드라인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가이드라인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현우 선생님도 가이드라인 낼 수 있잖아요. 네. 가이드라인 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이 의사가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나는 실험 농도가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 50에서 90 사이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는 그런 실험 농도고, 그 다음에 권장하기로 이제 어퍼 리밋은 100이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좀 위험해지고 300 넘어가면은 이제 톡식 임팩트가 나온다. 요 사이에서는 위험도가 좀 높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 다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닥터 홀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타민 D를 이제 환자들한테 먹여가지고 좋은 효과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좀 선구자예요. 비타민 D를 실제로 질병에 쓴 그런 선구자고, 이 사람이 이제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약국에서 비타민 D를 가지고 정말 케어하고 싶다 하면은 많은 케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타민 D 실험 농도는 얼마였고 증상은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뭐 1주, 2주 후에 호전이 되고 어떤 부작용이 나왔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D 5000IU 이렇게 이제 먹자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주장을 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대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음식에 비타민 D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보면은 그 장어에 좀 많습니다. 장어에 좀 많고 달걀도 원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은 이 정도 들어있어요. 달걀 한 개에 44IU가 들어있는데 원래 그 풀어놓고 키우는 그 닭 있잖아요. 그 닭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IU짜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어떤 용량이냐면은 20에서 25 나노그램 per ml을 올리는 용량이에요. 자,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빼빼 마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25 올리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좀 뚱뚱한 거고, 이제 좀 살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20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빼 마른 사람, 그 지방이 없는 사람은 25를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임상실험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 미국에서 소도시에서 한 겁니다. 북위 41도 되는 도시에서 한 건데, 겨울 동안 했어요. 가짜약을 먹이고요. 1000IU를 먹이고, 5000IU를 먹이고, 10,000IU를 먹이면은 비타민 D 실험 농도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 한 80% 정도 되고요. 2달 정도 되면은 90%까지 올라가고, 3달 이후에는 이 농도가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스 리스판스 커브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플라시보를 먹으면, 가짜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감소하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겨울에 임상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1000IU 먹이면은 거의 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그렇겠지만은. 도스 리스판스 커브를 그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초창기에 한 건데, 이런 임상실험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좀 많이 나왔다. 보통은 5000IU 먹으면은 20에서 한 25 정도 나는데 니네 실험은 좀 많이 나왔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의 경향은 보시면은 뭘 많이 먹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는 방법을 요즘 많이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5만 IU라고 써 있죠. 이거를 매주 하나씩 먹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어요. 일단 편하겠죠. 그리고 가격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비타민 D 5천 IU짜리 제품보다 이 5만 IU짜리 제품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가격이 반값, 뭐 3분의 1값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고 5만 IU짜리 제품은 임상 실험도 요즘은 다 이걸로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요. 최근에 나온 2015년, 16년, 뭐 14년 요 경부로 복용한 비타민 D 임상 실험은 다 많이 다 요거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죠. 30만 IU짜리를 놔줍니다. 이거 의사들이 보통 많이 쓰는 이제 그 초식이 뭐냐면은 세 달에 한 번씩 30만 IU를 맞으라고 하는데요. 하루꼴로 따지면 계산을 해보면은 3,300 IU 정도가 돼요. 그리고 좀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의사들은 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맞으라고 하죠. 그러면은 하루에 10,000 IU씩 이렇게 먹는 꼴입니다. 부작용 없어요. 자, 주사를 옛날에 제가 강의 나갔을 때 비타민 D 뭐 근육 주사로 이렇게 많이 맞거든요. 근육 주사 맞으면은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실험 농도가 20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초반에 좀 위험한 구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2008년도에 이제 보고된 임상 데이터인데 10,000 IU를 경구 투여한 겁니다. 10,000 IU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7일째 최고 비타민 D 시럽 농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되면은 이 7일째 농도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냐면은 한 13, 12 이 정도밖에 못 올리죠. 10,000 IU를 한꺼번에 이렇게 먹으면은. 잠깐만요. 10,000 IU. 이게 오타다. 10만 IU예요. 10만 IU. 이게 10,000 IU일 리가 없죠. 10만 IU를 먹으면은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주사를 30만 IU짜리 근육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뭐 이 정도 올라가겠죠. 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요 정도. 근육 주사를 하면은 파마코키네틱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경구로 투여하면은 그 장에 흡수해가지고 간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를 받아가지고 25 그 OHD3가 전신으로 퍼지는데 그래서 실험 농도는 25 OHD3 그걸 다 측정하는 건데 키네틱을 보면은 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쫙 이런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돼요. 근데 근육 주사를 하면은 전신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5 위치에 OH가 붙어가지고 다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피부에서 생긴 거나 혹은 주사에서 맞으면은 급격하게 그 25OHD3 실험 농도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네틱이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저는 한 60도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한 며칠이라도.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럼하고 아디포즈 티슈는 비타민 D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 D를 먹거나 혹은 피부에서 만들면은 일단 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장고에다 다 채워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아디포즈 티슈의 농도하고 시럼의 농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럼에 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다음날 조금 이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먹으면은 다 지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럽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2배를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00 IU 먹어야 되는 사람이면은 10,000 IU를 먹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뚱뚱한 사람, BMI 그 수치로 35 넘어가면은 3배를 먹으라고 해요. 제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저는 2배 정도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할게요. 딱 10분만 쉬겠습니다.